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이어 비축해둔 쌀을 풀어 물가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에 비하면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립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마저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 강남에 이어 용산과 동작 등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건지,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은 어디로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IT 가전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TV에 있는 LCD 패널은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서면서 중소업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디스플레이 산업 실태와 돌파구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 우리 증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사 먹는 식품 가격에 기름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에 이어 비축해둔 쌀을 올해 안에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수산물, 서비스 가격은 더 뛰면서 서민 가게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인 쌀이 30% 가까이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쌀값도 요즘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두 부부만 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 편이에요.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을 주원료로 하는 막걸리, 즉석밥 가격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도시락 업체에 쌀 10,000톤을 확대 공급하는 등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및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 톤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면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서민 가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요즘 또 하나의 부담은 바로 크게 오른 기름값이죠.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불안감은 여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10년 만입니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이 내려갑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폭이 유류세 인하폭보다 클 경우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유가가 $100 이상으로 올랐던 2008년,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오히려 3%나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이란 제재의 일부 완화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꺾였지만 업계는 올 4분기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 허용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기 전에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달 금리마저 오르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부채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 소득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지난해 185%를 기록했는데요. 즉 빚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의 2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7번째를 차지하는데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름값까지도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뭐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물가를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국제 유가나 환율 영향이 없을 때 전망치여서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15% 인하는 내 생각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더더욱이 효과가 없겠지. 네, 여기에 정유사 출고가가 이 주유소 소비자가로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유류세 효과를 소비자가 즉각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안 올라가도 유류세 인하가 별 효과가 없고 여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금리도 11월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용 쇼크에 경기 하강,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좀 켜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까지 멈추고 내수마저 얼어붙은 가운데 물가만 뛸 경우인데요. 빚은 늘어나는데 이자 부담도 커지고 물가까지 뛰어오르면서 서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네, 장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던 집값 상승세, 확연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많게는 몇억 원씩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곤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시장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17억 원이 넘는 가격을 써붙였던 시세표엔 1,000만 원대 이하 금액을 지운 흔적이 눈에 띕니다. 18억짜리 한 16억에 내놓고 이래도 별로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오늘 또 다녀가신 분은 19억에 내놨었는데 18억 정도까지. 서울 강동구 아파트 밀집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84제곱미터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실질적 거래가 아예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 희망 가격 자체가 한 5천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은. 그나마 간혹 걸려오는 매수 문의 전화도 기존과는 내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는 사실상 갭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오시고 지금에는 이제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올해 5월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또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강남에 이어서 지금 집값 하락 전환한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세 하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뭐 호가를 낮춘 매물도 늘었고요. 또 매도자 절대 우위였던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나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매주 집값 동향 통계를 내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이 강남 집값이 꺾였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에 비해서 집값이 적게 올랐던 곳은 예를 들어서 그간의 집값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 갭 메우기, 그러니까 국지적 상승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대책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수히 대책 효과만이다라고
해석하기엔 복합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로 좀 얽혀 있는데요. 분명한 건 정부 대책 중에서 이 대출 규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 변수, 이런 부분들이 얽히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은 유동자금들이 많다는 점, 이것도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네,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1,100조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또 풀리는 토지 보상비만 또 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그 유동자금들이 증시 등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퇴로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런 큰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더라도 과거에 이 큰손들이 가졌던 영향력이 그대로 앞으로도 구현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나 또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움직이면 뒤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뒤따르는 형국을 많이 연출을 되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 해당하는 이 분들이 대부분 대출이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마도 이 큰 손들은 움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폭은 굉장히 예전보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중의 유동자금이 언제 또 어디로 이동을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지역은 또다시 결국 서울로 몰릴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런 하락세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왜 그러면 서울이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여러 가지 규제책과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 예정인 신도시 계획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제 한정돼 있고요.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와 줄다리기에서 내놓은 공급 계획은 공급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서울 주택으로 또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100년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인데요. 주한 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오늘부터 기지 내 주요 건물과 역사,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버스 투어가 시작됩니다. 황인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립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면적만 265만 5천 제곱미터. 약 80만 평에 달하는 이곳은 114년 전 일제가 군 주둔지로 강탈한 후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점유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기지 곳곳에는 일본군이 100여 년 전에 쓰던 시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190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일본군의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담장과 안에는 일부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6.25 당시의 총탄 흔적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지 북쪽으로는 조선시대 왕들이 기유제를 지내던 제단도 남아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떠난 후 남은 터는 국가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 한가운데 큰 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요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용산 공원의 조성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의 폼으로 돌아오는 용산 공원을 용산 공원의 부지를 직접 돌아보고 생각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인 물건적인 유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 첫 들어온 것도 감회가 깊고. 버스 투어는 용산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매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IT 가전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TV 화면에 쓰이는 LCD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는데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인 OLED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양대 축은 LCD와 OLED. LCD 시장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중국의 공세에 밀려 삼성은 이미 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LG도 일부 시장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반도체 자금률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하에 이제 LCD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BOE가 드디어 이 저가의 그런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삼성과 LG를 뛰어넘는 영업 실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시장은 개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인 OLED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 등 대형 부문은 LG가, 휴대전화 등 중소형 부문에서는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OLED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들이 완공되는 2020년경이 되면 지금 거의 1%도 될까 말까한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이 약 15%까지 상승할 것 같고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 과잉이 그때부터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뒤 시장 판도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주로 하던 피부관리, 농작물 생산 LED 시장에도 눈을 돌리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LG는 이미 피부관리 LED 마스크 시장에 진출했고 고가의 LCD 시장 일부를 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퀀텀 OLED, 마이크로 LCD 등 차세대 기술로 중국과 격차 벌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공세로 고민인 건 우리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견, 중소업체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윤형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 업계 종사자들이 가득합니다. 자리에 모인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어요. 은행 돈 걷다가 이제 억지로 때문에 작년 대비 반으로 줄었어요.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투자가 작년 대비 한 2, 3%밖에 안 됐어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던 삼성과 LG가 휘청거리자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중견 중소업체에 퍼졌습니다. 업체들은 새로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소 중견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 투자가 줄어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역시 일본이나 대만,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만큼 우리 업계는 새로운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기술을 갖다 접해서 내년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갖다가 전환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 중소업체들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디스플레이 업계 상황부터 먼저 좀 자세히 짚어보죠. 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는 원가 수준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치킨 게임으로 전체 LCD 제품 가격에 폭락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BOE는 올해 3분기 출하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글로벌 점유율 2위의 LG 디스플레이조차 이 공세에 밀려 상반기 내내 적자에 시달렸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일본을 제치고 LCD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13년 만에 그 자리를 중국이 다시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이 추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들리던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경쟁사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중국 제조업 굴기의 일환인데요. 삼성과 LG는 LCD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구 전략으로 올레드 전환에 서둘렀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전문가들 역시 올레드 역시 3년 후면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은근한 견제도 변수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올레드 공장 승인은 예상보다 7개월가량 늦어져 1년 만에 허가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기업들은 올레드 생산 준비에 이미 들어갔었고요. 네, 이게 수출과 우리 경제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중저가 시장은 솔직히 방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 구매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게 더 중요해지는데요.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2,500 이상 TV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과 LG가 북미에서는 절대 강자의 위치이고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만이 디스플레이 업계가 나아갈 길로 보입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 무역에 관해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 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을 벌이지만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한 라인을 가동한 것은 무역 분쟁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시 주석도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위안화 가치가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최근 7위안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67위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 간 회동 기대감에 위안화 가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경계선인 7위안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안 7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 상태는 경기 둔화를 가정한 상태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7이라는 게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으로선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로 자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도 악재입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때 원달러 환율도 동조화돼서 빠르게 상승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원화에 대한 약세 기대감이 환차 손에 대한 어떤 기대에 의해서 어떤 국내 증시로의 투자 매력이 좀 꺼려질 수가 있다. 현재로선 중국 인민은행이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 흡수에 나선 데다 미중 갈등 해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7위안 돌파 우려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파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22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1121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의 요람으로 불리는 카이스트.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학교인데 설립 초기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카이스트가 되기까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과학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카이스트는 대중에게 생소한 학교였습니다. 1971년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에서 시작해 1989년 지금의 대전 대덕 캠퍼스로 이전한 뒤에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 한 TV 드라마 주무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인지 연구소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분도 많았고요. 카이스트 학생들을 보든지 또는 이제 고등학생 보면은 이과에 가서 기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과 분야로 나가든지 또는 연구를 계속 기술 분야 연구를 하든지.
실제 카이스트의 인지도와 실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향상됐습니다. 100위권 밖에 있던 세계 대학 랭킹에서는 11위로 올라섰고 연구 규모 역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20년 새 이 대학교를 거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기술이 기술로 끝이지 않고 경제적인 부가치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에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카이스트의 궁극적인 꿈이고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 된 지금 한국 순수과학의 산실로서 카이스트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박규환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냅니다. 고 구본모 회장의 LG그룹 지분 8.8%를 상속받아 발생한 세금으로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할 금액은 7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면서 구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로 높아져 LG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생리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습관 생리대와 여성용 기능성 라이너 미카누를 조사한 결과 두 제품 모두 라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을 피부에 밀착해 매달 열흘씩 1년간 사용했다고 해도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중심에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판매 부진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자동차 산업이 왜 위기에 몰렸는지 오늘 밤 10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미세먼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또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오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갈수록 대기까지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도 다소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춘천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하늘에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5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